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붕정만리, 붕정만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보통은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딱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구나 싶었거든요. 인생도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어떤 때는 딱 맞는 순간에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붕, 정, 만, 리. 붕은 큰 새 붕, 정은 앞길 정, 만은 일만 만, 리는 거리 리. 큰 새가 말리 길을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만나서 크게 성공한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듯이 누군가의 재능이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가 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살고 있었대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천 리는 되었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변했어요. 바로 붕이라는 새로 말이에요. 이 붕의 등 넓이만 해도 수천 리였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붕이라는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까지 날아올라서 한 번에 말리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짧게 날아다니지만 이 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 뜻을 품고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늘 작은 것들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당장 눈앞의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이번 달 목표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구나. 마치 그 붕이라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하고 싶었던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 엘리베이터처럼 딱 맞는 타이밍에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붕정만리의 마음으로 크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멀고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비육지탄, 비육지탄. 에어컨도 없던 그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원룸에서 밤새 뒤척이다가 문득 제 허벅지를 만져봤거든요. 언제부턴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이었어요. 단순히 살이 쪘다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아쉬움 같은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비육지탄이에요. 비는 넓적다리 비, 육은 고기 육, 지는 어조사 지, 탄은 탄식할 칸이거든요. 넓적다리에 살이 쪘다고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한탄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황제 유비 현덕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유비가 형주에서 유표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때였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정치적 야망도 접어두고
그냥 평범하게 먹고 자고 쉬는 나날들만 반복됐거든요.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던 영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느라 단단했던 허벅지에 살이 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어요.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늙어버릴 것 같다면서요. 그 무더운 여름밤에 제가 느꼈던 감정도 정확히 그거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인터넷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허벅지 살을 만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내 재능을 썩히고 있구나.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핑계만 대면서 미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아쉬움과 후회가 바로 비육지탄이었던 거예요. 결국 재능은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기회는 잡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비육지탄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빙탄지간, 빙탄지간.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있었거든요.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빙탄지간이에요. 빙은 얼음 빙, 탄은 숫탄, 지는 못모의 지, 간은 사이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얼음과 숫 사이라는 말인데 생각해보세요. 얼음은 차갑고 숫은 뜨겁잖아요. 이 둘이 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공존할 수 없죠. 얼음은 숫의 열기에 녹아버리고 숫은 얼음의 차가움에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빙탄지간은 서로 성격이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인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한신의 성격이 좀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했어요. 반면에 유방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처음엔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신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유방은 한신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했죠. 결국 유방은 한신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치 뜨거운 숯과 차가운 얼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듯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 말이에요. 그 동료와 저는 겉으로는 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얼음과 숯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빙탄지간이라는 말이 그걸 알려주네요. 사고묻힌, 사고묻힌.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린 건
울음소리였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서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목소리더라고요. 몇 년째 연락도 안 하던 대학 동기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라고요. 혼자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숙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라는 말, 단순한 두 글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사고무친이에요. 사는 주위를 둘러본다는 뜻이고 고는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무는 없을 무자, 치는 친척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연락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고 카톡방 목록을 봐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순간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공자 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됐거든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배신하고 신하들을 의심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정만 가득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누군가가 사고무치미로구나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권력을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희생시킨 대가였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새벽 전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고무친 상황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가족한테는 말하기 부끄럽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털어놓기 어렵고 그래서 몇 달째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용기가 없어서 생긴다는 거였어요. 혼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사생취의, 사생취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하신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이, 요즘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아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데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다고 했단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사생취라는 말이었어요. 사생취. 생명사자에 생명생자, 그리고 취할 취자에 의로울 의자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생명과 의로움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생명도 소중하지만 의로움이 더 소중하다. 따라서 의로움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때가 바로 기원전 300년경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도 더 된 이야기죠. 맹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굶주린 사람에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준다면 진정한 군자라면 그 음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설령 굶어 죽더라도 말이다. 당시 전쟁이 끊이지 않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맹자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 거예요. 정류장에서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사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상사가 제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회사에 있기도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닐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유별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목숨보다 소중한 건 바로 네 마음의 떳떳함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생추이라는 건 꼭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여러 불이익이 따랐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했거든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사양지심, 사양지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 층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사양지심이에요. 사는 사양할 사, 양은 양보할 양, 지는 갈지, 심은 마음 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공손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문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서로 양보하고 있더래요. 서로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공손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진정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자리였는데 같은 팀의 선배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승진이 저보다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분도 저를 배려해서 양보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결국 둘 다 양보하려다가 제3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처음엔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의 사양지심이 저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줬다는 걸요. 진정한 여유와 마음의 평화 말이에요. 삼순구식, 삼순구식.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복이 많아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삼순구식이에요. 삼순구식을 풀어보면 삼은 새쌈, 수는 열순, 구는 아홉구, 식은 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음날 동안 9번밖에 밥을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들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 원헌이라는 현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공자의 제자였는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그 가난함이 남다른 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거부하고 선택한 가난이었어요. 당시 다른 제자들은 벼슬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원헌만은 오도막에서 누더기를 입고 살았어요. 하루 3번 먹어야 할 밥을 30날에 9번만 먹을 정도로 궁핍했지만 그분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으면 마음이 부족함을 모르니 몸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답하셨대요. 그때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전쟁 중에 정말 굶주렸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그때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 3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면서요. 그 순간 제가 아침에 귀찮다고 굶고 온 게 생각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삼순구식은 단순히 가난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마음이거든요. 3인성호, 3인성호.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소문 하나 퍼지는데 일주일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전국이 다 아는구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며칠 뒤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3인성어인데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3은 새삼, 인은 사람인, 성은 이룰 성, 호는 호랑이 호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을 말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도 소문이 돌고 돌면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조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만약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저었죠. 당연히 믿지 않는다. 시장에 호랑이가 웬 말이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요?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 세 번째 사람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믿게 될 것 같다. 방총이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3번만 거짓말을 하면 전하께서도 결국 믿으실 테니까요. 왕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정말로 방총이 조나라에 간 사이 3명의 신하가 차례로 와서 그를 모함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왕도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고 방총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택시를 탄 날 며칠 뒤 직장에서 정말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팀장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말이었는데 처음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1명, 2명, 3명이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가까운 동료까지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3인성어구나. 거짓도 3번 들으면 진실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상마지교, 상마지교. 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제 정말 소름 돋는 일을 겪었거든요.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희 둘 다 똑같은 걸 사고 있었어요. 양파, 당근, 감자, 심지어 같은 브랜드 라면까지. 서로 보고 웃음이 터졌죠.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어요. 바로 상마지교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상은 뽕나무상, 마는 산마, 지는 갈치, 교는 사귤교자를 써요. 직역하면 뽕나무와 산밭의 사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사짓는 사람들끼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곳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농촌에서 뽕나무밭과 산밭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쌓인 소박하고 진솔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진나라에 관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포수가라는 친구와 절친이었거든요. 둘 다 가난한 농사꾼 집안 출신이었어요. 매일 뽕나무 밭에서 누에를 기르고 산밭에서 삼을 캐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런데 둘이 함께 장사를 할 때였어요.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도 포수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중의 집안이 더 어렵다며 이해해줬거든요. 나중에 관중이 벼슬에서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수가는 끝까지 그를 믿고 기다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으며 쌓인 우정. 그것이 바로 상마지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어제 마트에서 만난 그 친구와의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나 봐요. 저희는 어릴 때 서로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고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사이였거든요. 별거 아닌 일상을 함께 했지만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똑같은 생필품을 들고 마주친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았어요. 진정한 우정은 뽕나무와 산밭 사이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상하탱석, 상하탱석.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대단해. 위에서는 상사가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후배들이 떠밀어 대는데도 꿋꿋하게 견디고 있으니 말이야.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바로 상하탱석이에요. 상은 위 상자, 하는 아래 하자, 탱은 버틸 탱자, 석은 돌 석자예요. 풀어서 말하면 위와 아래에서 돌로 받치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 쓰여요.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가 위아래에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처지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조나라에 평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의 군주였는데 두 강대국이 번갈아가며 압박을 가하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어느 날 신하가 물었어요. 주군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평원군이 답했죠. 마치 위와 아래에서 큰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으니 말이야. 바로 이때부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상하탱석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중간에 끼인 사람들의 고충은 똑같았나 봐요. 버스에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상황을 돌아봤어요. 그때 저도 정말 상하탱석 같은 처지였거든요. 부모님은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재촉하시고 후배들은 선배답게 도움을 달라며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위에서는 기대의 무게가, 아래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동시에 눌러오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건 제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구나. 누군가는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상하탱석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생자필멸, 생자필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높은 빌딩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생자필멸이에요. 생은 태어날 생, 자는 사람 자, 필은 반드시 필, 멸은 주걸 멸자거든요. 말 그대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죠. 듣기만 해도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인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시자 너무 슬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생자 필멸이니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법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니 슬퍼만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느꼈던 묘한 평화로움이 바로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도 심지어 제 걱정과 불안까지도 모두 영원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삶과 죽음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리지탄, 서리지탄.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예요. 면접관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경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던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정말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 놀던 그 골목들, 학교 다니던 그 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서리지탄이에요. 서는 기장서, 리는 떠날 리, 지는 어조사 지, 탄은 탄식할 탄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기장이 자라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기장이 자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탄식을 할까요? 이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궁궐터나 번화했던 곳이 황폐해져서 잡초나 곡식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쓸쓸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추억이 깃든 장소가 완전히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주나라 시대, 수도였던 호경이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왕실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몇 년 후 한 신하가 옛 궁궐터를 찾아갔는데 화려했던 왕궁 자리에는 기장과 피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하는 한때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회의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비단으로 덮인 의자들,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던 정원. 그런데 이제는 암호로 돌고지 않는 들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도 딱 그랬어요. 20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4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인데 제가 좋아하던 작은 카페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던 술집은 아예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하던 건 그 장소가 아니라 그때의 제 모습이었다는 걸요. 꿈 많고 자신감 넘쳤던 22살의 저 말이에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버리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정말 소중한 건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석별지정, 석별지정.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아침 카페에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바리스타 분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손님, 저 다음 주부터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됐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냥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석별지정이에요. 석은 아낄 석, 별은 헤어질 별, 지는 의지, 정은 정자예요. 합치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슬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생기는 아련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맞았을 때처럼 끝나는 게 아쉽지만 그만큼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당나라 시대 왕발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벌써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자주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처럼 연락이 쉽지 않던 시대잖아요.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왕발은 친구를 배웅하면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안에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듯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속 정은 영원하리라는 마음으로 석별지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카페 바리스타 분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일상의 인연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떠날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매일 안녕하세요 하던 그 짧은 인사, 커피 받으면서 나누던 작은 웃음, 비 오는 날 우산 챙기셨어요? 하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석별지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려주는 말인 것 같아요. 선우후락, 선우후락.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항상 나중에 후회할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정작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업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놀고 있을 때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할 때 웃는다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선우후락이에요.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뜻인데 한자를 풀어보면 선은 먼저 선, 우는 근심할 우, 후는 뒤후, 락은 즐길 락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투자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북송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당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관리들은 부패해 있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범중엄은 다른 관리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있을 때 그는 밤낮으로 나라 걱정을 했어요. 악취도 기재라는 유명한 글에서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편안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정책들이 성공하면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중 한 명이 되었죠. 그 사업가분과의 만남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놀러 다니던 걸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고, 편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외로웠고 당장 수입도 줄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3년째 되던 해부터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 포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선우후락.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는 것.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 나중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동격서, 성동격서.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정말 답답하다. 맨날 네이버만 들어가서 뭘 검색하는 거야. 맞아요. 저는 정말 검색 중독자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검색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성동격서라는 말인데 이 말을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설명되더라고요. 성동격서. 이 말은 소리성의 동쪽 동, 칠격의 서쪽 서를 써요.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어 서쪽을 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주의를 한쪽으로 돌려놓고 정작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서 달성하는 거죠. 마치 마술사가 오른손으로 관객의 시선을 끌어놓고 왼손으로 진짜 트릭을 부리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말기 조조라는 영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원소라는 강력한 적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원소의 군대는 조조보다 훨씬 많았고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조조가 생각해낸 작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동쪽에서 큰 소리를 내며 마치 그곳에서 공격할 것처럼 하고 정작 진짜 공격은 서쪽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한 거예요. 원소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조조는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에 그렇게 꽂혔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검색 중독이 된 진짜 이유가 바로 성동격서 때문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 검색이라는 동쪽 소리에 제 주의를 빼앗겨서 정작 서쪽에 있는 진짜 문제는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스스로에게 성동격서를 쓰고 있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일은 미루고 급하지 않은 일에만 매달리거나 진짜 해결해야 할 감정은 외면하고 다른 것들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이제 저는 뭔가에 과도하게 빠져 있을 때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내가 동쪽에서 소리내고 있는 건 아닐까? 정작 서쪽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뭘까 하고요. 수구초심, 수구초심.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냄비에 김치를 볶다가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늘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제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냄비에는 참치만 들어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할머니의 방식이 아닌 제 방식으로 요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할머니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김치찌개도 맛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변해버린 제 입맛을 보면서 문득 수고초심이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수고초심은 머리수, 언덕구, 처음초, 마음 심자를 쓰는데요. 여우가 죽을 때 자신이 태어난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뿌리와 초심을 잊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한나라 때 얘기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여우가 매우 영특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우는 아무리 먼 곳을 떠돌아다녀도 죽을 때만큼은 반드시 자신이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두고 숨을 거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여우가 정말 그런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옛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깊은 의미를 찾았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애착, 그리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순수함을 여우의 마지막 모습에 담아낸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제가 깨달은 건요.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할머니가 알려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치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할머니의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담겨 있거든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집이라는 따뜻함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는 가끔씩 할머니 방식대로 김치찌개를 끓여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 배웠던 그 방법으로요. 수구초심이라는 게 꼭 고향 땅을 밟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수서양단, 수서양단.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맞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3층, 4층, 5층. 한 번에 5개 층을 다 눌러놨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수서양단이에요. 숫자는 쥐머리, 서자는 쥐, 양자는 2개, 단자는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쥐머리가 양쪽 끝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저것도 못 정하고 계속 망설이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서정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 때 일이에요. 위엄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우유부단의 끝판왕이었거든요. 한나라와 흉노족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황제가 위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흉노와 싸워야 할까요?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할까요? 그런데 위엄은 며칠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하, 저는 쥐 같습니다. 쥐는 굴 안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위험하면 들어가고 안전하면 나오기를 반복하니까요. 황제가 결국 화를 내며 말했죠. 너는 쥐머리처럼 이쪽 끝 저쪽 끝만 기웃거리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 그 사람처럼 선택을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6개월 동안 고민했거든요. 매일 사표를 쓰려다가 찢고 쓰려다가 찢고 그러다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선택의 순간에 결단력 없이 양쪽 끝만 기웃거리면 시간만 흘러가고 기회는 사라진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선택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수어지교, 수어지교. 여러분,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편의점 가는 길에 한 마리 고양이를 봤거든요.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도 다른 고양이 한 마리 옆에 딴 붙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동안 지켜봤는데 다친 고양이가 쓰러질 때마다 옆에 있던 고양이가 마치 부축해주듯이 몸을 기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수어지교라는 말 말이에요.
수어지교는 물수, 물고기어, 이을지, 사글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예요. 직역하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인데 이게 왜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 됐을까요?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도 물고기가 있어야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런 깊고 진실한 우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전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집신이나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유비가 제갈량의 오두막을 3번이나 찾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죠. 그때 제갈량이 유비를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와 주공님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 같을 것입니다. 둘이 만나면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관계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제갈량이 없었다면 유비는 그냥 평범한 장사꾼으로 끝났을 거고 유비가 없었다면 제갈량의 재능도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그 고양이들이 여전히 함께 있었거든요. 다친 고양이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옆에 있던 고양이가 계속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그리고 누군가 쓰러질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진짜 친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물과 물고기처럼 말이에요. 수오지심, 수오지심.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컵을 들려고 하니까 물이 흔들리고,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선이 비뚤어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몸이 제 마음보다 더 정직했다는 걸.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 양심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수오지심이에요. 수치수, 미워할 오, 마음지, 마음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미워하느냐예요.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맹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고. 맹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중에서 수오지심은 의로움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맹자가 살던 그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뻔뻔해지고 잘못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때 제가 왜 손이 떨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머리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양심은 달랐던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급기야 손까지 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국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예상과 달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떨림이 멈췄어요. 수오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손이 떨리는 것도 가슴이 답답한 것도 모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였던 거예요. 수주대토, 수주대토.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복권을 열심히 긁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정말 간절했어요. 마치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는 표정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을 계속 긁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게 됐는데 결국 다 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저씨가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나무 그루를 지킬 수, 나무 그루주, 기다릴 대, 토끼 토. 나무 그루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연히 얻은 행운을 계속 기다리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매일 밭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은 거예요.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엄청 기뻤죠. 공짜로 고기를 얻은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밭일은 제쳐두고 그 나무 옆에 앉아서 토끼가 또 부딪혀 죽기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그 농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밭일은 안 하고 토끼만 기다리다가 농사는 망치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굶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저도 한때 그 아저씨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운 좋게 첫 투자에서 큰 수익을 봤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착각했어요. 아, 내가 투자 천재구나.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감으로만 계속 투자했어요. 당연히 결과는 뻔했죠. 처음에 번 돈은 다 날리고 원금까지 까먹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운이 좋아서 한 번 성공한 걸 가지고 계속 같은 방법만 고집하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진짜 실력이 생기는 거구나. 우연한 행운에만 의존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으로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